증인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함을 전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병림입니다. 증인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와 접촉하게 된 계기가 되는 이전 직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최고 지도자로 됐을 때 되기 전에 미리 거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생활 1년 하다가 주황당 옥과로 서한대 가서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배치받은 것이 허위사령부에 먼저 배치받았습니다. 배치받아서 처음에는 외국인들 접대하는 11부라는 행사부에 배치받아서 한 6개월 동안 그 훈련을 받다가 다시 김정일이가 있는 그때는 963 군부대라고 해가지고 963 군부대 이허위부 허위군관으로 발령받아가지고 김정일이의 그때 당시는 기본댁을 5호댁이라고 했고 저희가 갔던 데는 보조댁이라고 했는데 기본댁에는 아가씨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가부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도 영원히 할 수 없는 가부들만 기본댁으로 데려가고 저희들은 아가씨였기 때문에 보조댁으로 가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배치받아 갔을 때 3층에 가서 김정일이를 처음에 봤습니다. 네, 증인 그럼 그 보직에서 최고 지도자 사무실 내에 직접적인 역할을 맡으신 게 있었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이허위부 허위군관이란 직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보조댁에 관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1호각, 2호각, 3호각, 4호각 이렇게 있었는데 1호각은 김정일의 소재, 그 다음에 침실, 화장실, 부인방, 영접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2호각은 그 따라오는 부관들, 간부들 주로 이제 오진우도 왔댔고 영화문화 편집사 사장도 오고 각계각층 김정일이가 거기 와 있을 때 부르는 간부들이 오면은 자는 데가 2호각이었고 3호각은 김정일이 식사를 하는 식당하고 영화관이었고 4호각은 저희가 관리원들이 3명이 있었는데 관리원들이 자는 침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김정일이가 있는 서재, 침실, 그다음에 부인방, 응접실 이거 관리를 그때 처음에 제가 했습니다. 네. 특히 그 최고 지도자가 머물었던 또 집무했던 영역 내에서 목격하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일이가 그때는 고용이하고 금방 사귈 때여가지고 아마도 거기는 그 다른 사람들은 데려오는 적이 불가 없었고 주로 고용이가 많이 와 있었고 고용이가 와 있으면서 이제 그 부인방에서 고용이가 잠을 잤고 이제 근데 김정일이가 와 있을 땐 국회는 김정일을 직접 본 적은 2번밖에 안 됐고 거기 원칙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김정일이가 들어와서 있을 때는 그 주변에서 나타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해도 김정일이가 거기서 사물을 보고 나간 짬에 들어가서 뭐 이불이면 이불을 덮고 잔 걸 교체를 한다든가 담배를 교체한다든가 일체 그 소재 이 탁상에 있는 그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면은 김정일이가 들어와서 서류를 연락공간이 권총을 딱 차고서 그 문서를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오면은 김정일이가 거기서 문서를 보는 겁니다. 보다가 금방 좀 나가서 오래 있다 올 것 같으면은 다 가지고 나가지만은 금방 나갔다가 1~2시간 뭐 오전에 나갔다 오후에도 온다면은 그 서류를 그대로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그 서류를 정돈을 해야 되고 뭐 담배 피웠으면 재떨이 청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담배도 넣는 규칙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달에도 뽑았으면 다시 그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서류들에 다 들어오는데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국가정치보위부는 그 밑에 국가정치보위부장 김병하 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정일이가 어떤 문서들을 보면 위에다 김정일하고 사인을 해 내띠리고 특히 특별히 보게 된 거는 이제 무슨 열나는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한 번은 그 서재에 들어가니까 서류를 이렇게 쌓아놨던 거 다 찢어서 바닥에다 버린 거예요. 근데 김정일이가 성격이 좀 사납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놨던 문구도 안 보는 서류는 우리가 주워서 가져다가 제가 가져다가 분쇄기가 있는데 그걸 원래 규정에는 보지 말고 분쇄시키라는 그런 허위 규정이 있어요, 규칙이. 그런데 이제 저 또 그때 20살이었는데 그걸 호기심에 또 저도 이제 지방에 있다가 있으니까 내 고향에 서식들이 없는가, 그때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뭐 정치라든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절반씩 찢어버리니까 맞춰본 거예요. 지금도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오래된 거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이렇게 저희 쪽에 있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김일성이가 4월 15일에 명절 때 아이들 선물을 주는데 그게 뭐 제 돈으로 주나? 노동자 농민들이 번 돈으로 주는데 그러면서 그 내용이 씌워져 있어요. 그 보위부에서 들어온 서류더라고요. 김병화가 사인한. 근데 그렇게 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름, 나이, 당별 이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 받고 그다음에는 하나는 뭘 받는가 하면 간북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길주군에서 들어왔는데 이분이 아마 토대도 걸리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초상화를 보면서 김일성이 내가 나기는 잘났다. 그런데 백성들이 굶고 있는 거 아니? 초상화를 보면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해서 거기다 쓴 거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그게 남고 그다음에 정말 그 정치이자 질문들을 하시는데 정치범 수용소를 뭐 최고 지도층들이 아는가 모르는가는 모든 분들이 증언했다시피 김정일이나 지금도 여전히 김정일이 아들이 김정은이가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세습돼서 또 아버지에서 아들까지 세습돼 가지고 그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는 김정일이보다도 지금에 와서는 김정은이가 더 악독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은 서류에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은 들었는데 100% 일체 총리 오전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로 움직임, 오후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움직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체 보고가 다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김성애에 대한 것, 자기 계모에 대한 것도 어떻게 움직이고. 근데 지금 그거는 그때는 왜 그걸 자필로 썼는지 타자를 안 치고 그다음에 이승기 박사를 아시죠? 탈북민들은 그 비난론을 연구한 이승기 박사, 원래는 그 후에 뭐 무기를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했는지 부부가 잠자리에서 이야기한 내용까지, 부부가 그 대화를 내는 내용까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채홍이를 이게 한국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세계 태권도 회장 그때 세 번째 부인이라 하면서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부인이 이야기한 거 그것까지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거기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저희 남편이 박정희하고 너무 가까웠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박정희하고 틀려져 가지고 이제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이민 가가지고 세계 태권도 연맹 위원장을 하는데 박정희가 다시 오라고 한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이제 그런 내용까지 100%.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은 밤새 이제 그 서류에 이제 그 연락공간이 가져오면은 그 양수 책상이 엄청 큰데 서류가 벌써 가득 쌓여요. 근데 그걸 어쨌든 하나하나 다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상에 남았던 거는 노동신문사,
그 뭐 직책은 우리는 몰라요. 관리자기 때문에. 그저 저 부분은 노동신문사에서 오는 분이로구나. 그다음 중앙텔레비전 거기서 또 오는 분이 저녁 10시면 김종일이가 거기에 들어와 있을 때는 꼭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신문 이제 논평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내보낼 때 김종일인데 초안을 주면은 그걸 이제 보고서 고칠 거 이렇게 체크 친 거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체크 치고 여기다 무슨 글자를 대신 써놓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매일 그 임의전에 나가기 전에 거를 다 사인을 받아서 나가니까 이게 다른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일 관리제가 아닌 나라에서 사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여기는 또 그 정치 체제가 틀리니까. 근데 거기는 정말 김정일이 때는 김정일이, 아마 지금도 김정은이 때는 김정은이가 단 하나라도 모르면 나갔다가 후에 알게 되면은 그게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범 교화소로 가는 사람들은 그 체제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 진짜 그랬던 아니든 혐의를 썼던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김정은이가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는 저는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여쭈려 했던 질문들까지 거의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셔서 일부러 끊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 좀 내용을 정리해서 네. 한번 제가 여쭈면 단답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에게 반체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발언, 언동 이런 것들은 다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어떻게 하면 최고위층부터 최하층까지 그 후에 나와서는 살아봤기 때문에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그 알고 있는 것처럼 인민반장 산하에, 그렇기 때문에 국경에는 옛날에 뭐 40세대, 50세대에 한 인민반이 형성됐다면은 이 체제가 강화되면서는 20세대 미만으로 한 인민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정말 허상간 나오는 안 좋은 말들이 나오는 거는 다 보이지도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또 보이지도는 자기 실적을 먹어야 되니까 그걸 다 올려 보고하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그러한 보고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최고 지도자는 그 중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사람들을 보내는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죠. 김정은이가 사인 안 하는 게 없었어요. 그 양수 책상에 사인은 그거는 김정일이가 안 보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뭐 새벽 3시에 들어오든가 밤중에 잘 들어왔는데 뭐 11시까지 그 사물을 본다든가 그렇게 하고 오후 시간에는 잔다든가 뭐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네. 증인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현재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버지가 당간부를 했고 또 그렇게가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 나라에 대한 나쁜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09년도 화폐 개혁을 하면서 제가 많은 돈을 이제 회수당하고 못 쓰게 됐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나는 돈은 이사에 대한 미련이 없구나. 자꾸 앉아서 그 말밖에 이사에 대한 미련이 더는 없어 이러면서 이제는 인생이 한 번뿐인데 다른 세상을 한번 살아보면 안 될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꿈이 있었어요. 원래 그 김정일인데 있을 때 그 의학 자격증을 있는 사람이 2명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서독하고 동부독일이 갈라져 있을 때인데 서독에서 여기서 마사지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 우리가 알건대는 마사지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서독이라 해가지고 2명이 그 마사지를
강습을 이제 그때 가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발까지 안 하게 뭐 브라저 팬티 아브라까지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입고 비행기를 타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는 이 신원조회를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제가 옷가루 갈 때는 작은 할아버지가 행불이라는 게 나타 안 났는데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신원조회를 가다 나니까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행불로 돼 있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가 정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허위사령부 병원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21살이었는데 비행기를 탄다는 그 욕망에 정말 부풀어 있었다가 그렇게 되니까 하늘의 별을 따오려고 생각했던 게 다 떨어지는 그런 기분. 그래가지고 항상 꿈에는 나 비행기 한번 타봐야 되는데 그 못 타봤던 게 트라우마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김종일이도 차 운전을 다 하고 다녔고 고용이도 운전을 하고 다니고 평양시 그때 제가 알건 데는 자가용 차가 한 100대인데 여자들이 한 50명이 여자들이 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 자가용 차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죽기 전에 한번 비행기 타보고, 저는 정치가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가용 차를 가져보는 게 꿈이어서 탈북했다고 봅니다. 지금 혹시 아들의 지금 현재 그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고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남들처럼 살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아들이 잡혀가니까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한 3년 기간에는 정말 매일이다는 하면 거짓말이지만은 자주 자살할까 어찔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브로커들 이용해서 많이 연락을 했는데 전혀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정치범 교도소로 가면은 모른다는 걸 이미 전에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가 당비서를 하는 거기서 여자분 한 분하고 보안소, 여기를 말하는 경찰 비서를 하던 사람이 그 보위부가 도청장치를 해놓은 데서 사회적 비난을 해가지고 정치범 교도소로 갔어요. 정치범으로 그건 간다는데 불의에 끌어갔고 아버지는 당비서니까 정치범 교도소로 갔다고 저 집이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정말 그 엄마 소식을 알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와도 정말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정말 한 3년은 정말 노력을 돈도 보내보고 이러면서 노력을 해봤는데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에서 내려놓는 게 죽지 않았을까. 이미 전에 그걸 왜 더군다나 느끼는가 하면은 말이 길어져도 괜찮아요. 네네. 한때 73년도에 국가정치보위부라는 게 나와가지고 보안소하고 분리돼가지고 이제 말반동 그쪽에서 말하면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말반동들은 내놓는다 하면서 정치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소문이 주민들 속에서 몰래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치범 다른 행꾼이가 말로 하는 거는 용서를 조금 해주지만은 행동을 하는 거는 아예 죽인다는.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한가 아니 가학적인가 이거에 따라서 들어 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3년은 아들 때문에 노력을 하다가 이제는 포기를 했어요. 증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북한 정부와 김정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이 증인에게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을 초래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인생 항원기에 들어서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또 제가 꿈꿨던 사회에 와서도 살아보고 희망을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피해는 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요. 감개치 않고. 근데 뭐 이미 전에 형제라든가는 제가 한국 온 것 때문에 피해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제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앞에 증인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은 정말 탈북민들이 볼 때 상처 없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그 상처를 안고 정말 김정은을 그걸 막 그러고 싶으지만은 정말 자기 주변에 친지들은가 부모 형제들 때문에 못하는데 저는 아들 하나가 갔으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또 뒤돌아보면서 북쪽에서도 그만하면 그런 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살았고 또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도 나서서 하면은 앞으로 글쎄 언제 그 나라가 개방이 되고 통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김정은이 한 노예주 밑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정말 진짜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그 노예를 사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은 저와 같은 사람들도 나서서 모든 걸 마다하고 해야 뭔가 도움이 되고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사 측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Defense counsel, cross-examination, please. Ms. Le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for your bravery in telling your story. I have only a few questions. You told us about the time you found the two documents 증인께서는 두 개의 with 문서를 quotes 발견했던 in the 경험을 얘기하셨습니다. office of Kim Jong-il. What year 김정일의 was that? 서재에서 언제 그걸 발견하셨나요? 언제? 몇 년도예요? 그게 제가 그쪽으로 간 게 77년도예요. 77년도에 배치를 받아서 이제 갔는데 김정일이 올 때면은 그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77년도 제가 거기를 갔으니까 기억을 하는데 뭐 수다하게 김정일이가 와 있을 때면은 서류가 오는 때가 있고 안 오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면은 그걸 보고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놀려져 있으면은 바로 쌓아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놓으면서 들어오는 서류를 제목이라도 내용까지는 다 못 보지만 받고 한 두세 번은 김정일이가 열받아가지고 서류를 찢어서 바닥에 뿌려놨을 때 그걸 주워서 분쇄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스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걸 사실을 봤다고 합법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나이에 호기심에 봤습니다. And ma'am, what year did you come to South Korea? 그럼 한국에 오신 건 몇 년도입니까? 한국에는 제가 합해 개혁 한 달 만에 여기로 왔습니다. 탈출했습니다. So 2009? 2009년이 되나요? 아니 합해 개혁을 2009년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하고 저는 2010년도 1월 달에 탈북을 했습니다. And because not everyone may understand, 그러니까 how 모두 did 다 the 이해하지 currency reform 못하니까요. affect your life? 지금 Why 통화계약 would that 같은 경우는 motivation to-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탈북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전에 잠재된 것이 있었다고 봐야죠. 사실은 김정일이를 봤을 때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거칠은 모든 것을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뭐 키도 크고 번듯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정말 그 철부지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초상화 학교에서 교육받던 거는 너무나도 틀리구나. 저런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진짜 그렇게 사누나 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저희도 이제 뭘 조금만 잘못하고 나가면은 아예 쌍스럽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너희가 잘나서 잘 먹여주고 입혀주는 줄 알아 하고서 이제 그런 것도 잘못하면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했고, 이제 그게 아마 잠재돼 있었는지 나와서 이제 제가 그때도 그 아버지한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북한의 단간부들이라든가 높은 직에 있을수록 그걸 알기를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김정일이 정치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했는가, 야, 주위에서 살아. 우리가 얼마나 주위에 사는지 알아? 너 어느새 그렇게 하다가 깜장 콩알 먹는다, 총에 맞아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례를 들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저도 인간인지라 제대대에 나와 가지고 그 연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병원 선생이었는데 술을 한잔 하다 보니까 그 한 번은 들어가니까 그 팔걸이 우자라고 하는데 그걸 쑥 뽑아서 내놨더니 그 우자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 서로 찢어버렸지. 저거 다 주워서 내가 분쇄기에 넣어야 되는데 하고 하면서 속으로 성질머리도 더럽다 하면서 그게 아마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몇 년 후에 나갔을 때 그 연인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제가 그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정치인의 흐름이 어떤가 그 한 신뢰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아버지가 오더니까 제가 회사를 얘기를 말하면 회사인데 회사를 다니는데 무조건 잡아 끌고 너 굴지 않으면 나 따라 안 가면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직장도 못 다니고 무조건 아버지인데 안 가겠다고 하니까 나 일해야 된다고 안 가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를 맞으면서 아버지한테 끌려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3개월을 집안 구루 당했어요.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것도 어떤 덕인가 하면은 아버지하고 군보위부장하고 아예 막연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로 피해를 받고, 그 남자분은 후에 들으려니까, 근데 그분이 왜 그랬는가, 옆에 분한테 가까운 분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보위부 정보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위부 정보원이 보위지도원한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너 어디서 들었나 하니까 이제 하다 나니까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후에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밤중에 5명이 진짜 까만 옷 입고 아예 따다다다 하고 와서 문 두드리면 12시 되니까 들어와가지고 먼저 눈부터 싸매더래요. 그러니까 입을 싸매고 하더니까 차에다 싣더라는 거지. 근데 싣고 가더니까 새까만 밤중인데 그 나무인대에다가 매놓고 눈은 풀어놓고 입도 푸는데 후레쉬를 이렇게 쫙 비치더니까 권총을 거느더래요. 다시는 나가 말하겠나 안 말하겠나 하면서 때리는데 그분이 자기 며칠 동안 못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도 그 지도자한테 피해가 되는 그 발언을 하면은, 근데 그분을 왜 정치범 교도소로 못 갔나? 저 때문에. 저 아버지하고 보위부장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니까 제가 가면 그 사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호하자니까 그분이 정치범 봐준 거예요. 안 가고 거기서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지만은 그 북한이라는 그 나라는 정말 한 노예주 밑에서, 우리가 무슨 저도 어릴 때 러시아 책이랑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옛날 정말 1800 이럴 때 사는 그 노예주 밑에서 사는 노예들이 생활이라고 이해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No further questions. No further question? 네, 질문 더 없습니다.